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2시에 지진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 미리 대비하고 연습했을 때 큰 위험을 잘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이 4차 산업 주장하면서 기존 대기업 위주의 성장 방식 더욱더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조선, 해운 등에서 우린 그 쇠퇴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꿈쩍 않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과 또 문제점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험할 때 항상 일본을 비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급락, 장기 불황 등이 바로 그런데요. 장기 불황 타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일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요일 조퇴 제도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와 비교해서는 어떤 게 다른지 일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 함께하는 날이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금융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삼성과 현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벌써 위기가 보이고 있는 곳들도 많죠. 그런 뉴스들 속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15대 그룹 계열사 109곳 가운데 25%가 2년 내에 재정적으로는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업보다는 아직도 이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가 더 문제일 겁니다. 핵심 산업 전반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격적인 움직임은 둔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말로만 얘기되고 있지만 그게 가시화될까 걱정입니다. 곧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못 잡는다면 바로 그게 현실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15대 그룹 계열사 109곳 가운데 25%가 2년 내에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를 바치는 이런 주력 산업들, 대기업들이 이만큼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 구조를 일단 보면은 수직 계열 및 수직 통합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계열사거든요. 그 계열사가 이 정도 어렵다면 비계열사들, 여기는 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주로 계열사에는 대기업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소 비계열사들은 이미 일부는 도산하고 있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직 계열사, 수직 구조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 그렇게 막 확장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활황이 있었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수치를 보니까요.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운 걸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R&D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기업이나 이런 환경들이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또 우리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선진국들은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해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대기업 주도형의 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연구개발을 하고 또 그 연구개발에서 나온 설계도를 중소협력업체나 대기업 협력업체한테 넘겨주면은 이들 업체들은 이제 단순 조립해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또 가격은 저렴한 이런 제품들을 대기업에 납품해 온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의 R&D 투자액이 그동안에 쭉 늘어왔는데요. 최근에 이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의 이 R&D 연구개발 투자도 주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국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도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왔는데 선진국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왔다는 거죠. 네네. 일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가 1년에 40조 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25조 원, 그리고 미국이 20조 원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자동차 업계 전체는 1년에 6조 원을 하고 있습니다. R&D 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동안에 한 4, 5년 누적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장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만 해도 다양한 기술이 집약되고 R&D가 핵심인데 물론 그간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R&D를 잘한 면도 있지만 걱정되는 바는요. 지금 뭐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이나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러다 기업 망하는 거 아니야 정도의 어떤 구두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네. 실제로 도산될 위험이 어떻게 좀 보이는 증거 혹은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하나의 저희들이 이번에 샘플 조사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현대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아직 파업이 끝나지 않았지만요. 네네. 이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만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현대차의 전속 협력업체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고용 파악이 가능한 29개 업체를 따져보니까 이 29개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올 상반기에 2.03%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것은 이자 비용도 지금 갚을 수 없는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이 고용을 놓고 볼 적에 이들 29개 기업들의 고용이 2014년에 약 한 6,300명이었는데 지금 올 상반기에는 6,034명으로 약 200명 이상이 지금 감원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이 중소협력업체들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투자도 못하지만 일단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98년은 우리 기업의 문제였지만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상황이 어렵다, 세계 경제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힘드니까 우리도 힘들다라는 문제보다는 좀 근본적인 정책이라던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 위기의 원인을 볼 텐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직 계열화와 수직 통합은 그동안에 우리 대기업 중심의 성장세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영 전반 또 생산 전반에서 효율성을 아주 높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는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지만 결과적으로 노사가 합심을 하고 또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 기술들을 모방을 해서 그것을 또 빠른 추격자의 전략으로 따라잡음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세를 이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세계 경제 또 특히 산업 환경을 보면 불확실성도 굉장히 지금 높아가고 있고 지금 패러다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네네, 우리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남아 있고 선진국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 연구개발도 하고 있고 또 공동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른바 스타트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과 기존 기성 어떤 기업으로서의 갖고 있는 대기업의 어떤 조화 이런 게 지금 부족하고 있는데요. 좀 비교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혹은 또 지원에 대한 비교들 아직 좀 구두로만 중소기업 중요하지 이런 얘기는 많지만 좀 비교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요. 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 대기업은 이제 스스로가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또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벌어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좀 저리 융자도 지원해 줬고요. 또 중소기업들의 인력에 대한 재교육 훈련도 이제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수요기업인 대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또 확대하고 또 연구개발 투자 비중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국 네. 혁신의 주도권을 끌고 가면서 이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네. 결국에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이 독자적인 혁신 역량을 또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주 소수에 지금 불과하다고 봅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아주 혁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연구개발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투자를 해도 대기업들이 공장을 아예 미국으로 옮기고 외국으로 옮기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 건데 투자와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인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R&D도 네. 역시 인재인데 중소기업은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다라고 얘기하고요. 대기업은 바늘구멍인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들어가겠다. 그게 알아봤더니 결국 임금 격차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우리 대표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기업들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임금 상승분이 중소기업들한테 전가가 돼서
중소기업들은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또 임금을 올려줄래도 그러한 여력이 없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것은 뭐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취업에도 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여러 개 지금 취업 대기 자리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그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시간이나 금전적인 손해를 한꺼번에 만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기업의 취업문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대기업도 위험해지고 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또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뽑기보다는 또 해외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재를 뽑기보다는 해외에서 인재를 뽑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똑바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 혁신성이 우수하고 또 역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이들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박사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해석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네. 대기업도 지금 아주 극심한 위기에 닥쳐 있는데 대기업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창의성이 높은 스타트업 이런 쪽으로 좀 상생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도 과감하게 그쪽으로 좀 뛰어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대안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뭐 코퍼레이트 벤처링이라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유망한 중소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적극적으로 벤처 자금과 같은 거를 펀드를 만들어서 또 자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면은 그 기업들을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하고 네. 또 이 인수 비용을 받은 그러한 벤처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들 바로 중소기업들한테는 결국에 인재가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하고 이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지금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서비스, 정보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 다 문 닫고 사람 내쫓으란 말이냐라고 좀 과도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협력 체계라든지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게 지금 당장은 되지 않고요. 정책적으로도 관심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 사회의 어떤 지금 기업 위기,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꿈쩍 않고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어떤 좀 방향 제시를 명확하게 한번 채찍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국내 대기업하고 이 협력 업체 간의 장기 거래는 좀 관행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제도적으로 단기적으로 고치기는 지금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뭐 대기업들의 경우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핵심 협력 업체가 해외 경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에게 핵심 부품을 납품해서 네. 그 경쟁 업체가 더 우수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어놓을 경우 결국에 이것은 부메랑 효과가 돌아온다. 결국 국내 대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이 협력 업체들이 해외에 있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갖는 데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좀 이 대기업들의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 업체와의 그동안 그 수직적이면서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불 관계죠. 네네. 이런 관계를 좀 벗어나서 수평적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지원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매출에 대한 지원인 것이지 뭐 혁신 역량이나 아까와 같은 인재 이동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정 수익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동안에 국내 대기업하고 협력업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금 대기업 중심의 좀 선단형 이러한 성장 구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좀 더 대기업들하고 그 중소기업들이 수평적인 협력을 하고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그러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간 쌓아올린 수직의 대기업 구조의 경제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평의 구조로 바꾸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때론 어렵고 때론 쉽지만 이 시간 통해서 경제 상식 얻어간다라는 답장 주시는 애청자분들 많으시죠?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쉽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짚어봤지만 요즘 이것에 대한 뉴스가 뜨겁습니다. 이것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위기, 또 미르 K재단 후원 등으로 불거진 정경론 해체론에서 등장하는 이것들의 어떤 반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라고 해서 좀 이상한데요. 기업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 및 종업원을 갖추고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을 통칭하는 세 글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자산 합계가 10조 원을 넘으면 이른바 이것 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엔 매출액 5조 원 기준이었으나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호 출자 금지 및 76개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크다 작다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낮추고 이번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병문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하게 되니 병원 감염까지 낮출 수 있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제도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더 많은 병원의 참여가 국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대출 기한 내에 먼저 갚으면 좋은 게 아니라 수수료 내셔야 되잖아요. 이제 일정 금액 이하로는 그 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환율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달러 예금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뉴스 종종 전해드렸는데 3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꽤 큽니다. 관련 뉴스 두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경제적으로는 연말 정산이 다가오게 됩니다. 관련한 정보 소식들 세 번째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2대12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대출 받으면 중간에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내야 되는데요. 안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네요. 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금융분야의 표준요건을 개정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대출 철회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출 만기 이전에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 은행이 사실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너무 일찍 갚아버리면 그것도 리스크니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대출을 취소하고 싶으면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었어야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이나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을 받으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 비용만 상환하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거는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도 그 후에 뭐 대출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이 대출 금리나 금액이 적절한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철회권을 남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은행에 대해서 1년에 2번,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금 계좌에 돈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보통 우리가 휴면 예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네네. 이 휴면 예금 출연에 대한 근거도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휴면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5년을 초과할 때부터는 이자 지급을 유예하고 10년간 거래가 없으면 이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습니다. 네. 은행이 출연한 휴면 예금은 이제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의 창업 운영자금으로 좀
이제 대출해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굉장히 합치면 큰 돈인데요. 자, 환율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달러 예금 얘기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3분기 보니까 환율 변동폭 꽤 크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3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을 보니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원달러 환율의 하루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평균 7.2원이었습니다. 이 변동폭은 1분기에 8.2원이었고 2분기에 7.7원이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좀 축소되긴 했는데요. 좀 더 이제 과거를 보면 2012년에는 4.2원밖에 안 됐었고요. 네. 2013년, 2014년에도 5원 안팎이었거든요. 지난해에도 6.6원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서 더 커진 겁니다. 특히 9월 달에 이 환율 변동폭이 7.7원으로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인 1,090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미국이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전망이 높아지면서 1,120원대까지 오르는 등 뭐 롤러코스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을 보면 0.53%였는데요. 이게 주요 20개국 통합 변동률이 0.5%였으니까 이보다 높았던 겁니다. 네. 이 사실 환율이라는 게 높다, 낮다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안정된 움직임이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야 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경제가 받는 타격도 커져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뭐 글로벌 경제 요즘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손바닥 안에 있는데 이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2달 반 정도 남았나요? 슬슬 연말정산 이 찬바람 부면 떠오르는데 준비할 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1,600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겐 이 연말정산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13월에 월급이 될 수도 있고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내일 아침 8시부터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총소득과 뭐 의료비, 뭐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넣어야 되는데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연말까지 추가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국세청은 또 이 3년 추세, 그러니까 과거 본인이 이제 납부한 3년 추세와 항목별 절세 팁도 제공을 하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이런 팁들도 알려주고요. 참 이 세액공제로 바뀐 뒤에 연말정산 폭탄 뜨거웠는데 많은 분들이 겁이 많거든요. 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 있나요? 뭐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오늘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 절세 팁을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요. 네.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뭐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항목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를 받아야 공제 대상의 금액이 커지니까 네. 좀 급여가 적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적공제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하고 뭐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뭐 이렇게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등록하시면 되고요. 다만 뭐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공제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임대주택과 주민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있으신 분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1월, 2월 뭐 이렇게 이제 학원 보내시잖아요. 네. 요때 지출한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는데요. 하지만 뭐 학교버스 이용료라든가 뭐 기숙사비, 학습지 이용료, 앨범 구입비 뭐 이런 것들은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퇴직금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근로자가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이제 금융상품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서 납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액 700만 원에 한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IRP라고 부르는데 뭐 여기에 추가 가입해서 세대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금융기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국세청에서도 팁을 준다고 하니까요. 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중에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워낙 이제 저금리다 보니까 절세를 잘하는 것도 재테크 실력입니다. 네. 연말까지 이제 연말정산 팁 잘 보시고 금융상품이나 뭐 맞벌이 절세 팁 잘 활용하셔서 이제 연말에 13월에 월급 두둑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신청하면 나중에 몇 배로 토해낼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할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도 그랬죠. 우리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는 저성장과 경제 위기, 이제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평범함, 이렇게 얘기할 만큼 광범위하게 일상화됐는데요. 이웃나라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와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한국 경제 성장 과정과의 유사점도 그렇고요. 장기 침체, 우리에게도 똑같이 닥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갑이 꽉 닫힌 내수 위기는 더 심합니다. 다양한 부양책 쓰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화제가 됐습니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왠지 무슨 데이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긴 한데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분야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또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에서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하겠다. 지금 경제단체, 또 경제부처가 발표를 했는데, 언뜻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소비촉진 행사 같은 것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미국에서 네. 11월 말에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이제 쇼핑 행사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코리아 페스타 10월 말까지 아마 백화점 세일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요, 이제 말하자면 공휴일을 약간 늘리는 거,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주말이 시작되는 걸로, 네. 말하자면 이제 여유를 가지고 주말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내수를 진작하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일본 정부의 고육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그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은행원에 대해서 내년 2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이제 그 주말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다 보면 쇼핑도 할 수 있고 주말 오후부터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이라든지 특히 금요일날 저녁 때 역시 외식을 하게 되면 외식 산업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뉴스는 그 덴츠라는 유명한 광고회사 맞습니다. 신입사원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자살해버린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가 딱 나오니까 굉장히 대비돼 보이거든요. 분위기가 원래 이런 것들을 좀 일본이 많이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일본도 이제 사실은 노동시간 또는 노동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의 유명한 광고회사죠. 세계 최대인 광고회사인데요. 네. 덴츠의 24살의 여직원이 그야말로 주말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과로사 했거든요. 네네. 일종의 자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도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노동 시간을 보게 되면 비교적 일본이 지금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OECD로 보게 되면 평균 1770시간인데 한국이 가장 많지만 일본은 1729시간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의 1425시간이나 네. 독일의 1372시간에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긴 편입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일한다고 뭐가 많이 벌리나 지금 그런 의문도 저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서 그 덴츠의 신입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아베 총리까지 언급을 했었는데 아베노믹스가 진행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좀 풀고 개인들도 지갑 좀 열어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계속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아베노믹스인데 오히려 앵고만 생기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좀 경제 관련된 분위기들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베노믹스가 일단은 이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주식 보유자 그리고 이제 백화점 이런 쪽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기가 부분적으로 좋아진 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은 이제 주식 보유자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떨어지는 이 낙수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낙수 효과를 올리려고 굉장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에도 비정규직이 지금 무려 40%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급 천행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하고 있고, 네네.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또 하나 이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낮은 출산율인데요. 네네. 이 OECD 국가 중에 한국 다음으로 가장 세계에서 낮은 출산율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를 낳으면 우리처럼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부부간의 가사 분담을 하게 되면 네. 여성도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육아 부담에서 좀 해방되게 되고 좀 줄어들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일본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시간을 좀 더 보장해서 내수도 올리고 또 심지어 출산율까지 보겠다라는 어떤 맞습니다. 일본의 배경인데 문제는 뭐 내부적으로 보니까 비판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교수들이나 일본 내 평론가들은 탁상 행정이다. 이름만 잘 뽑았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던데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반대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시 이제 일본 기업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노동 또는 회사 인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늦게까지 작업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전 이야기 같으면 그 부인이 출산을 해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 갔다고 하면 예전에는 용서가 됐거든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잔업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계속 이렇게 주말을 즐기자, 지방으로 여행을 가자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이게 의식개혁을 한다고 해서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프리미엄 프라이드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체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근로자로 본다면 이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금요일 오후 3시에 상사나 동료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회사도 이제 잔업수당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냐면 과연 이런 일본 기업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지켜지느냐. 그렇다면 한 달에 한 번 오후 3시에 금요일날 퇴근하는데 그거 하려면 수요일 목요일 또다시 밤늦게까지 잔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볼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들여다볼 문제가 많은데요. 참 일본과 여러 가지를 사회 문화적인 면, 정치적인 면 다 비교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일본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그런 위기의 흐름이 좀 일본과 비슷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일본도 20년 전에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국과 일본 위기의 양상 같은 것들이 좀 닮은 점이 있나요? 닮은 점이 많고요. 약간 20년 차를 두면서 뒤쫓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네. 말하자면 일본은 이제 1990년대부터 장기 불황 또는 말하자면 생산력 저하 이런 것들이 나왔고 네네.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 저임금, 인구하고 생산력 인구가 감소하는 거 그리고 장기 불황 그리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거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제로 성장으로 귀결되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이 걸어온 길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까지는 10% 내외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 지금 3%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그런 주재하고 있는 일본 대기업 그런 사장들한테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한국 경제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 건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또 복지 정책이 취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우리도 거듭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 가계 양극화, 빈익빈 부익비로 이제 국내에서 금수저 흑수저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이런 생산력이 저하되는 거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거, 성장이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은 한 20년 차이를 두고 정말 그대로 이제 일본을 뒤쫓아가고 있지 않나는 그런 약간 조금 어두운 전망까지 들 정도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구조조정이나 경제 위기를 놓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소통과 조율, 사회적 환기를 만들어내는 건 이제 좀 리더십이다 혹은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베노믹스가 부분적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은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본받거나 참고할 만한 얘기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반면 교사로서 일본이라는 게 좋은 참고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네. 사실 아베노믹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고용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비정규직은 많지만 거의 대부분 고용된 상태거든요. 취업률이 올라갔죠. 네. 네, 올라가가지고 대학교 대체로 4학년 1학기 정도면 대체로 회사가 들어갈 곳이 정해지는 내용을 대부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의 그런 대졸자에게도 일본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고용 시장으로서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본은 자영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고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이 이제 주목할 만한 게 관광객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13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이었는데 작년에 2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1년에 500만 명 늘어난 거거든요. 어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하나 일본의 강점으로서 이런 편의점 같은 것도 있는데요. 네네. 편의점이 이제 대부분 영화, 연극, 쇼핑, 택배 이런 걸 다 가능해가지고 그야말로 1인 세대가 많은 일본에서는 거의 일종의 호텔 같은 기능까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손 같은 데서는 매년 매출이 연간 1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꽤 많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만으로도 맞습니다. 또 굉장히 임금이 높죠. 낮지 않고요. 네네. 맞습니다. 또 이제 유니클로의 원가 절감 방식을 통한 이런 아주 고급스러운 저가 상품도 가능해졌고, 닌텐도 같은 기술 혁신도 자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라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인이 이제 일본에 진출했는데 이게 얼마나 일본에 성공을 했는지 이 라인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기업인 줄 압니다. 네. 그래서 토요타가 미국에서 네네. 일본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받을 점, 또 반면교사 삼아야 될 점 많이 보고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일본 경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네, 민방위 훈련하듯이 지진 대비 훈련하듯이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경제 수사대도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수사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이 바로 가짜를 활용하는 건데, 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또 사기범죄 소개해 주셨는데, 또 최근에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최근 가짜 우리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금감원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해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해당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안심시킨 후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네. 금감원이 가짜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서 폐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금융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의 정보를 발령했는데 참 이분들 예전에 무슨 SC 제일 무슨 은행도 그런 거고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 우리저축은행 언뜻 들어보면 이거 있는 회사 아닌가라고 혹 넘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친숙한데요. 네, 우리은행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호가 상당히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4년 4월 매각돼서 NH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네. 주의하실 점은 부산에 소재하는 우리저축은행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게 해서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범행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보자는 60대의 남성입니다. 피해자 A씨는 우리저축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가짜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홈페이지에 우리금융 로고를 확인한 후에 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오인하고 가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네. 피해자는 우리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금리 7.5%의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했고요.
이후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또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금에 대한 예치금이 필요하다면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사기범 대출 금액을 4천만 원으로 증액해주겠다고 하면서 추가 예치금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피해자는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미 송금한 자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사기범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예,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의심하기 어렵도록 어려운 것 같은데요. 수화기를 조금만 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사기범은 계약 이전 등으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 등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유명 상호를 도용했고요. 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알려줘서 마치 실제 존재하는 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대출 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회피했습니다. 네. 사기범이 만든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는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저축은행의 실제 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서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예, 계속 단속해서 없애도 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캠페인을 YTN 라디오 같이 하고 있지만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끈질긴 사기범들입니다. 금융회사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혹은 문자를 받았을 때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특히 주의하거나 조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전화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파인 또는 114 등을 통해서 확인된 공식 금융회사 대표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직원의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 또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서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네.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방문 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네, 어려운 서민금융 방문이 원칙이고요. 먼저 돈 입금하시면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fine.fss.or.kr이나 114 등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자동차 살 땐 모델, 연식, 배기량, 연비, 컬러 이렇게 챙기면서 자동차 금융은 왜 직접 안 챙기세요? 그러게. 직접 챙기면 편리하고 저렴해집니다. 어디서 차를 사든 자동차 금융은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연체율 등 자세한 이용 조건 및 혜택사항 홈페이지 참고.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추가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생생경제의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대기업 정답 좀 쉬웠죠. 많은 분들 보내주셨습니다. 생수 선물은 4296님께 드립니다. 김우성님 덕분에 경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애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경제 공부 열심히 합니다. 5831님께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좀 더 어려운 용어일 것 같은데 이게 답인가요? 예, 쉬운 게 오히려 함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